딱 제목이 재수 없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아파트?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집을 살려고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와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정해져 있어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요. 가격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학군이 좋은 아파트와 학군이 좋지 않은 아파트의 그 가격 차이. 그리고 뭐 지하철에 가까운 아파트와 가깝지 않은 아파트가 만약에 20평과 30평의 가격 차이. 뭐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좀 벌어주면 이게 딴 사람들이 이쪽 몰려버리니까. 그리고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런 연구를 도시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몇십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시내에서 얼마나 가까운 게 뭐 가중치가 얼마고 뭐 주변에 뭐 산이 있는 게 가중치가 얼마고 그 100년 전부터 해서 예를 들면 회귀 분석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변수가 가지는 가중치가 얼마 하면 여기는 적정 가치가 얼마다를 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셨는데 네네. 밸류에이션하는 그렇죠. 모델을 만들고 싶었나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했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텐데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러니까 정확한 산식을 낼 수는 없는 내가 거죠. 그런 사람이었으면 굳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고 헤지 펀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시도를 처음에 좀 할까 하다가 그 산식을 만드는 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뭘 만들었냐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울 시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배치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축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식 새 거면 같은 동네로 비싸고 비싸죠. 네. 아니면 좀 쌀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은 뭐 비싸고 싼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럼 같은 동네라도 뭐 약간 좀 새 거는 예를 들어서 새 거가 7억이면 한 20년 된 거는 뭐 한 5억 하거나 4억 하거나 할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대각선을 아마 그릴 텐데 네네. 그 모양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쪽에다가 가격을 놓고 그렇죠. 세로축이 바로 가격. 이걸 옆에다가 연식을 놓으면 연식을 놓으면. 가로축이 그러니까 연식. 신축일수록 비싸고 구축일수록 싸니까 음. 이런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럴 건데 그래서 하나 변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네. 굉장히 연식은 오래됐는데 오래됐지만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싼. 재건축. 거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과 지분에 대한 어떤 땅에 대한 가치를 네네.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격을 또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표를 이제 제가 하나를 예, 네, 제가 만들었죠.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저희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화면으로 깔아 드릴 거니까요. 깔아주실 네. 거니까 뭐 오디오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적게는 4억부터 높게는 20억까지 줄을 쭉 세워봤고요. 가로축이 연식이에요. 5년 이하부터 30년까지 최대 30년 이상까지 쭉 오른쪽으로 세워봤더니 이게 마포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실제로 이게 연식과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는 더 싸다 이거잖아요. 예. 이걸로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마포에서 제일 비싸다는 이제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나 뭐 리버웰 같은 데가 이제 20평대가 9억을 이제 이미 넘었고 네. 호가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지금. 네네. 예. 네,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면 사실 좀 그 사장님이 잘 응대를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한 3월 한 초 정도 가격 기준으로 대충 이제 그 인정받았던 가격이 9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20평대가. 근데 거기서 조금 한 연식이 5년 정도 예를 들어 추가돼서 네. 공덕역 앞에 뭐 레미안 5차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 8억 정도 좀 안 되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고 또 거기서 5년 더 갔는데 레미안 공덕 3차. 근데 3차랑 5차 차이는 뭔가 하면 3차는 딱 길 바로 그 빌딩 하나만 지나면 바로 마포대로예요. 네네. 근데 레미안 5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약간 언덕 쪽으로 올라가야 네네. 또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새 거긴 한데 약간 더 안쪽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연식 차이가 5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추 뭐 비슷한 정도 형성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5년을 더 가서 한 20년 바라본 아파트를 예를 들면 레미안 1차, 공동 레미안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초역세권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2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마포 태영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는 물론 학군도 조금 나름 괜찮고 대단지고 뭐 그렇긴 한데 연식 20년 바라보지 역까지 좀 걸어가야지. 네. 그럼 그럼 이게 모여 있는 데가 네.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가격이 얼마고 네네. 연식이 얼마고 이걸 보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마주치는 점에서 여러 조건들을 보면은 이 근처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돈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한 10억이 있어서 그냥 네. 걱정 안 하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죠. 네.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왜 서울 아파트 집값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싸. 분양하는 데다 10몇 억이고 예를 들어서 네, 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저 철옹성 같은 저 네, 예. 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서울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집을 갖고 사는 거냐. 알겠어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그 일정 가격과 그리고 일정 연식이 이런 식의 비율을 그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여기에 비싼 아파트는 살 수 없으니 그러면 이와 비슷한 조건에 다른 아파트는 어디에서 적정하게 사면 좋겠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 선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 선 따라서 한번 찾아보면 이 선 따라서 찾아보면 아 나는 한 5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에게 적정한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아파트를 대각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내려가는 건데 일단 나의 상황을 좀 해야 되니까 대각선을 쫙 긋고 그 다음에 나의 경제 사정 그리고 내 대출 사정 이런 걸 딱 감안을 해서 가격대를 딱 보잖아요. 가로선을 그으면 거기에 내 아파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그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검색 엔진으로. 그걸 만들 수 있게 이제 파인드 아파트라는 사이트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생각보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7억, 8억, 9억 하는 아파트가 이 글씨 잘 안 보이는 게 이 말씀하신 촘촘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생각보다 막 10억 넘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가만 보시면 20평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가격대가 어딘가 하면 한 5억, 4억, 5억, 6억 요 정도에 가장 많이 몰려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거기가 6억이 지나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세금 때문에 근데 최근에 여기는 이제 막 좀 깨지긴 했는데 듬성듬성해요. 예, 좀 그러니까요. 7억, 8억 좀 듬성하죠. 근데 한 마포나 뭐 약간 좀 금호 뭐 이런 데 가야 이제 새 거가 한 8억, 9억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20평대로 9억 넘어가려면 강남 정도 가줘야 이제 그런 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강남 가격만 보고 너무 좌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저 뭐였죠? 저 개포. 예. 개포주공 8단지가 네,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그렇죠.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는 정말 감정이 많이 실려요. 저도 이제 금융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도저히 그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악플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 5천 정도가 있다고 치고요. 있다고 치고 이제 대출이 40%밖에 안 되죠. 네네. 옛날만큼 뭐 70% 대출 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억 5천이 있으면 한 4억짜리 정도는 사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한 1억 네. 5천 정도 대출 낼 수 네,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예. 조금 무리해서 신용대출 낸다 그러면 5천 정도 하면 4억 5천까지도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1억 5천 대출이라고 해도 금리 4%로 잡아도 1년에 이자가 600만 원이잖아요. 예. 네네. 그럼 월 50만 원 월세 내고 사는 거랑 사실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너무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꽤 많이 내요. 월세,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금 또 빼잖아요. 그쵸. 원금은 내 저축 개념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제가 지금 25평 아파트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와이프와 같이 사는 그 생활 환경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쪽방 살았을 때 월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는 너무나 화가 났어. 이게 막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금액을 내고 살았던 것을 더 돈이 없고 더 많이 힘들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은 그 가격을 똑같이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한 4억 5천짜리 집을 샀다고 치고요. 예. 샀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집에 영원히 눌러앉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좀 네.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죠. 네. 그러면은 사실 내 눈높이는 6억이나 7억짜리 집인데 거기 못 가니까 음. 4억 5천짜리 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한 3년, 4년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한 7, 8천을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4억 5천짜리가 아니라 5억 한 4, 5천짜리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갭을 두고서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얼마를 벌면 어떤 집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계획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 5천짜리가 내가 만약에 집을 안 갖고 있는데 그게 7억이 됐어요. 어우.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내가 4억 5천짜리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몇 년 살다가 돈 모아서 그걸로 갈아타려고 보니 내 것도 한 5억 한 7천이 됐고 그게 한 예를 들어서 7억이 됐어요. 근데 빠져도 마찬가지고. 빠져도 그러죠. 마찬가지고. 빠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집값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오르는 게 맞는 거야. 설사 네네. 그렇다면 예, 그 정도만 되면 사실 별 문제 없어. 그럼 굳이 뭐 그 집 굳이 돈 많이 깔고 살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예. 6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3%씩 경제 성장률 예. 5년이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3회 5승. 5년이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6억 9,500만 원 됩니다. 1억이 1억이 오른다고요? 오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6억짜리가 5년 만에 7억이 되는 게 경제 성장률 정도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럼 굉장한 폭등이나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6억짜리 집을 사서 5년 후에 7억 됐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얘기네요. 아닐 수 있는 거죠. 통탄해야 될 일이네요. 근데 만약에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6억인지 알고 이게 거기서 내 돈 모아서 사야지 6억을 막 열심히 모았는데 10년 동안 진짜 막 허리띠 졸면서 6억 모았는데 7억 돼 있으면 그렇죠. 정말 이제 열받죠. 정말 이거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6억 있으면 4억짜리 아파트라도 구해서 살면 6억짜리가 7억이 될 때 4억짜리는 또 한 뭐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억 8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동네 안에서도 위아래 가격이 다른 게 이유가 네네. 있고 네. 다른 동네도 그 순서가 사실 변하기가 쉽지 않고 바뀌려면 뭐 지하철이 뚫리든가 네네. 아니면 뭐 엄청 좋은 학교가 하나 갑자기 뿅 한 데서 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일은 보통 우리 인생에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냥 너무 겁먹지 말고 어느 정도 내 여건에 맞는 정도의 아파트를 일단 택해서 일단 기분 좋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그 열심히 모으다 보면 그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만약에 하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반전세로 시작을 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반전세에 그 붙는 월세 금액만 사실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민규 씨를 처음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집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저 아파트는 왜 저렇게 가격이 형성됐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내가 집을 사더라도 오르는 거 내리는 것에 막연하게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에 접근할 때 너무나 공포가 커요.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이 있던 없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집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낮춰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돈도 없는데 뭐 내가 뭐 언감생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거구나. 내 여건이 이만큼 더 좋아지면 이런 데를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런 막연한 분노나 아니면 막연한 좌절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생의 그 주거에 대한 인생 스케줄을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민규 씨를 모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 시스템을 왜 만든 거예요? 저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직장인이시잖아요. 예, 회사 예수님이에요?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고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주말이나 퇴근하고 이제 깨작깨작 좀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내 집 가격 오른다고 남의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니고 남의 집값 오른다고 내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 전세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파트를 살아서 내 집값 오르는 것만큼 분을
디딤돌 삼아 다음 집으로 건너뛰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아직 이제 집 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집 사면 오를까요?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건 이미 뭐 그런 아파트 뭐 왜 사요? 그냥 그런 데는 전세 살고 돈 모으면 그냥 이사 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고 그 사이에 집값 달아났는데 나는 방어가 안 됐고. 근데 집이랑 결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살다가 2년 지나면 팔고 그냥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선택지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거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약간 크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양을 잘 받아서 그게 분양을 싸게 받았는데 엄청 올랐다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내 경우가 너무 좋죠. 그러면 사실은 또 그거를 열심히 쳐다보고 찾아다니면서 사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 좀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왜냐, 이제 가점제로 다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좀 기회가 사실 많이 어려워진 것도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고민이나 어떤 대안들의 비교나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생각에 비해서 아, 너무 비싸, 그냥 이건 뭐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고 멈춰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고민했어요. 지금 질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대체로 이제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역에 가까운 거리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쇼핑몰 뭐 이런 것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집이 지어지고 나서 바뀌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집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호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호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한테 호재 아저씨라고 해요. 얼마 전에 모 카페에서 이벤트 하는데 그 호재네요 티셔츠를 만들어서 호재네요. 뭐 그러기도 그렇게 하는데. 쓰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대요. 호재네요. 이렇게 카페에 글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신축이 호재입니다. 지금은 신축이 이벤트가 많은 지역이 가장 빨리 가격이 반응하고 가장 많이 따라가고 그러고 나면 그 주변으로 퍼지는 모양을 일단 좀 띄고 있고요. 사실 우리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네, 전국에 호재 하나 없는 지역이 아무데도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알지만 네, 네. 지하철 하나 생기려면 발표나고 몇 년이 걸리죠? 보통 15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걸 본인이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정말로 고를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 전에 내가 돈이 가진 돈보다 너무 무리해서 너무 오버해서 대출을 막 가랭이 찢어지듯이 내서 억지로 그냥 무조건 좋은 데를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고생만 열심히 하고 세금만 많이 내다가 나중에 결국 별로 남는 건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샀는데 막상 직장이랑도 멀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아, 그럼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재건축하겠다고 15년씩 그 낡은 아파트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만약에. 아,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은 내 삶이 근데 먼저인데. 막 안 돼.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모든 것에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삶의 질도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가격과 여건도 균형을 찾아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 사이에 있는 내 아파트를 바로 이 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은현 씨, 이제 우리가 대충 마무리할 때가 된 것 네. 같은데,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게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자가 됐건 아니면 청년들이 됐건 아니면 정부가 됐건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실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마련했고, 그 두 번째 집으로 적당할 때 좀 잘 넘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돈 벌면서 또 관심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한 입장이 됐는데, 오, 예. 근데 적폐가 아니군요. 임대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안 한 집도 있어서. 안 하면 근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30대 월세 비율이 지금 서울 시내 50%가 넘었습니다. 월세 30대 비율이요? 예, 월세 비율. 근데 그게 그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가진 축적한 자본은 별로 모자란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올라타기조차가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세를 놓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전세 내지 나중에 월세까지 가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실 이 배치표라는 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한 10년 지나고 보세요. 이 표에서 위아래 순서가 바뀌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왼쪽의 숫자들은 어떤 숫자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다리에 아예 올라타지 못하고 시작을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월세 비율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한 10년, 20년, 30년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가서 은퇴를 하고도 이제 월세 낼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가계부채도 중요합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지나치게 이제 그 투기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가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고 뭔가 제동장치를 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임대주택도 공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감당하는 모험을 한 20년 회사 다니면서 당차게 해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십사.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다룰 때 이게 금융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 이게 뭐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주택 정책의 뭐 월세 그 임대 비율을 얼마나 가지고 가고 자가 비율을 얼마나 갖고 가고 이 국가별로 이제 주거 문화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구론부터 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부동산 관련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주거의 문제, 주거. 그렇죠. 그리고 주거의 문제라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되면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고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부잣집 애들이 잘 사는 이유들을 보면은 그 부모로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았을 때 사회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 이제 큰 돈 없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억식 빚을 내?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그냥 그 부동산에 대한 거의 실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게 정말 이게 가까우니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돈이 없으면은 이만큼이 불편해지는 거고 이 사이에서 이 가격과 나의 불편함, 나의 선호도의 그 균형점이 되는 부동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딘가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민규 씨 얘기가 너무 의미가 있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또 이게 그건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던 건 권순우 기자였고 그 책을 읽고 이제 김민규 씨를 직접 불렀던 것도 권순우 기자였고 저는 제목만 일단 보고 제목과 함께 내용을 좀 들어봤었는데 처음에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라는 제목만 보고서는 투자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집이 없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실을 본인만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작은 아파트고 좀 작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을 그러니까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이겠죠.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을 나도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지진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쓰신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긴 사야 될 텐데 어디를 살지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딱 내 사정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네,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 오늘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저자 김민규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